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부당경량아, 영어로는 SGA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또래보다 작게 태어났을 때 보호자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내용은 용어가 낯설 수도 있지만은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서는 용어부터 SJ, 미수가 따라잡기 성장 같은 기본적인 용어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나라 출생 통계를 잠깐 살펴보고 중간에서는 아이의 키 몸무게를 어떤 성장 도표로 판단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따라잡기가 언제 얼마만큼 일어나는지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는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즉 작게 태어난 것이 성인기 건강이나 성인기하고 어떻게 얼마나 연결되는지 그리고 실제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이 용어 정의로서 중요한데요. 보호자분들이 병원에서 SGA, IUGR, 미수가, 따라잡기 같은 말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들이 각각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구분을 해두시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나 다음에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용어 4가지를 구분을 해보면 먼저 SJ, Small Bowel Gestational Age는 부당경량아라고 합니다. 즉 같은 임신 주수의 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출생 체중이나 키가 하위 2에서 3% 미만, 즉 마이너스 표준 편차 미만으로 작게 태어난 아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Catch-up Growth, 따라잡기 성장은 또래 평균보다 빠른 속도로 크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적절한 따라잡기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데 무작정 빨리 커가지고 따라잡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키를 감안을 했을 때 그 아이의 고유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넷째 저신장은 결과적으로 키가 하위 2 내지 3% 미만인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SD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은 표준 편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키 100명을 키 순서대로 썼을 때 어디쯤 있는지를 나타내는 통계적인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표준 편차다 라고 하면 대략 하위에서 2 내지 3% 정도에 해당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앞쪽 용어 정의에서도 나왔던 부당경량아 SGA를 좀 더 살펴보면은 SGA 부당경량아라는 것은 출생 체중이나 키가 임신 주수에 비해서 작은 신생아를 이야기를 하고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2 표준편차 미만인 아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최종 성인 키를 예상을 할 때 태어날 때 몸무게보다는 태어날 때 키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몸무게는 출생 직후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키는 좀 더 안정적인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보호자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것이 작게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병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SJ, 부당경량아의 원인이 사실 분명하지가 않고 상당수 아이들이 특별한 치료 없이 스스로 캐치업 그로스에서 정상 범위를 따라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해진 시기에 잘 지켜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SJ 부당경량아일 때 다 같은 부당경량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작게 태어났을 때는 어떤 것이 작은지를 먼저 잘 봐야 하는데요. 체중이 작은 경우, 신장이 작은 경우, 두위가 작은 경우로 나뉘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체중만 작은 경우, 여기서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머리둘레, 이야기할 때 두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머리둘레가 유독 작은 SJ는 뇌발달이나 특정 유전적인 것, 감염성 원인과 관련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원인하고 달리
두이가 작은 SJ 같은 경우는 혹시 다른 원인이 있는지 원인을 찾아보는 이밸류에이션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시에 키하고 몸무게뿐만 아니라 두이를 함께 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표는 신생아 3,650명을 4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체중과 키를 기준으로 4칸으로 나눈 것입니다. 대부분인 94.6% 정도는 체중하고 키가 정상인 그룹 A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가 혹시 뭔가 이밸류에이션 해야 될지 저희 클리니션들이 관심을 갖는 그룹인데요. 그룹 E 같은 경우는 체중만 작은 경우, 그룹 3 같은 경우는 키만 작은 경우, 그룹 4 같은 경우는 체중과 키가 모두 작은 경우로 나누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단 1에서 2% 정도씩 차지하고 있는데요. 즉 부당경량화 SJ 안에서도 양상이 각각 다르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이 오른쪽에 SJ의 원인 분포를 보면은 상호측 인자가 한 50% 정도, 그리고 아예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태아 자체의 문제나 태반 문제는 합쳐도 한 10% 정도가 되지 않는데,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작게 태어나거나 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아이한테 큰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는 작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앞쪽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SJ 부당경량화와 IUGR은 자궁내 발육 지연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살짝 의미가 다릅니다. IUGR은 자궁내 발육 지연은 출생 전 개념입니다. 임신 중에 초음파를 2번 이상 재봤을 때 태아가 예상만큼 자라지 않고 있는 경우를 IUGR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뱃속에 있을 때 초음파로 발견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SJ 부당경량화는 출생 후의 개념으로 실제로 태어나서 체중과 키를 재보니 또래보다 작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UGR이었던 아이가 태어나면서 SJ로 태어날 수가 있고, IUGR 소견이 없었는데 태어나서 보니 SJ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초음파에서 IUGR로 아이가 작다고 지적을 받는 것과 태어난 후에 SJ, 이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나라 내 아이만 작은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출생 통계를 보면서 어느 정도 미수가와 저체 증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SJ, 부당경량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수가는 제태주수 임신 37주가 되기 전에 태어난 아이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표를 세로 이렇게 쭉 보시면 2013년도에는 조산화 비율이 6.5% 정도였는데, 최근 2023년에는 9.9%까지 증가되어 있습니다. 즉, 저체중아 2.5kg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도 5.5에서 7.7%로 늘었고, 특히 볼 것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가 아시다시피 43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거의 줄고 있는데도 작게 태어나는 아이의 비율이 오히려 계속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은 고령 임신이나 난임 시술로 인해서 다태아 증가 등이 배경으로 꼽히고 있고, 우리 아이만 작게 태어났다가 아니라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미수가나 SJ로 태어난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부당경량화나 미수가에 대한 이해가 모든 보호자분들한테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원에서 아이의 체중하고 키를 재면은 성장곡선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기준표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을 모아서 맞는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수가를 일반 아이용 곡선으로 재면은 일반 아이에 비해서 키와 체중이 많이 적기 때문에 많이 왜곡되어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지난 60년간 이 기준표가 계속 조금씩 더 첨가되고 데이터가 첨가되면서 바뀌고 정교해져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태아 시기와 신생아 시기의 성장 도표가 왜 필요한가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 큰 중요한 쓰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신 중에 초음파로 잰 값이 정상 범위인지 확인하고, 두 번째로 태어난 뒤 아이가 SJ인지 판단을 하고, 세 번째로는 미숙아인 경우에는 원래 예정대로 태어났다면 어느 정도 자라서 태어나야 되는지 그 기준선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성장 곡선은 보통 여러 개 선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97%일, 50%일, 3%일 이런 식입니다. 우리 아이가 이 선들 사이 어디 찍히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3%일, 그러니까 300분위선 아래로 떨어지면 하위 3% 미만, 즉 임상가들 중에서는 이런 경우에 주의해서 봐야 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 도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최신의 2025년도에 팬톤 3세대에는 한국하고 중국, 일본 같은 아시아 자료가 포함이 됐고, 최신 자료로 봐야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국제 표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왼쪽은 인터그로스 21에서는 전 세계 8개 도시에서 건강하고 영양 상태가 좋은 산모의 아이들만 골라서 만든 어찌 보면 이상적인 기준이고요. 인종이 아니라 환경적 인종이 좋으면 전 세계 아이가 비슷하게 자란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출생시 크기 판정이나 미숙아 성장 추적, 33주 미만 초미숙아용까지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팬톤 3세대는 우리한테 특히 의미가 있는데요. 이전에 2013년판은 실제 태어난 아이들을 평균으로 만들다 보니까 덜 자란 아이까지 포함이 돼서 기준선이 살짝 낮게 잡히는 한계가 있었는데, 2025년판은 성장에 문제가 없는 미숙아만 골라서 다시 이걸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라야 한다는 진짜 목표선에 가까워졌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이나 중국, 일본 자료가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로 비교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SJ나 미숙으로 태어났는데 캐치업그루스 따라잡기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언제까지 될까, 그러면 기다려 봐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결론을 미리 이야기를 해보면, 대부분은 캐치업그루스를 하고, 그 시기는 대체로 생후 2년 이내에 캐치업그루스가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잡기 성장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따라잡기 성장은 중요한 것이 성장 속도입니다. 단순히 키가 크는 게 아니라 또래 평균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라야 작았던 아이들이 따라잡기를 하겠죠. 그래서 뒤쳐졌던 성장 곡선을 점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오른쪽은 계략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중학생 선을 보시면은 아래에서 출발했지만 이렇게 점점 출생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올라가는 것이 따라잡기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정상 하한선이 3%일 미만이기 때문에 3%일 근방이었던 아이들이 점점 이제 평균 근처로 올라오는 것을 캐치업그루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캐치업그루스 따라잡기 성장의 자연 경과를 보시면은 이것들이 보호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한 답변이 될 텐데요. 첫 번째로 얼마나 따라잡기를 하나, 소화기 동안엔 최소한 90% 정도가 특별한 치료 없이 스스로 정상 범위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죠. 그러면 언제 따라잡기를 하나, 생후 첫 6개월에 가장 활발하고 뚜렷하고 대개 2돌 이내에 완료가 됩니다. 이 시기까지 85% 정도가 정상 신장에 도달을 하고, 중요한 것은 체중과 키의 따라잡기가
생후 3에서 6개월 사이에 최대인데 이때는 키보다는 몸무게가 더 빨리 따라잡기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미숙아이면서 SJ인 아이들은 따라잡기가 4살까지 좀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태어났을 때 빨리 태어나면서도 SJ로 태어났던 아이들은 좀 더 길게 만 4세 정도까지는 캐치업 그로스를 하는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들이 누가 잘 캐치업 그로스 따라잡기를 하는지 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여아이면서 쌍둥이 또 부모님들의 키가 큰 경우 그리고 영아 초기에 키가 잘 크는 성장 속도가 컸던 아이들이 따라잡기를 잘한다고 합니다. 캐치업 그로스를 그래프로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생후 개월수이고 세로축은 정상 키에 도달하는 아이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파란 막대기가 미수가 SJ, 주황 막대기가 만사가이면서 SJ인 아이들입니다. 두 그룹을 모두 보면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 게 보이는데 처음 3개월에는 미수가 SJ는 15% 정도밖에 캐치업 그로스가 되지 않지만 24개월이 되면 82.5%, 83% 정도까지 따라잡기 성장이 되고 만삭 SJAI는 처음부터 빠르게 캐치업 그로스를 해서 2돌 정도가 되면 87.5%, 88%에서 따라잡기 성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작은 미수가 쪽이 뒤쳐져 있지만은 2돌 무렵이 되면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양쪽 다 미수가 만사가 SJ 다 대부분 정상 범위 안에 든다는 점입니다. 앞쪽 그래프를 요약을 해보면은 만삭으로 태어난 SJ 아이들은 따라잡기가 빠르기 때문에 대부분 첫 돌 안에 정상 범위 안으로 따라잡기를 하고 미수가 SJ 아이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2돌 정도가 되면 88%, 83%로 최종 따라잡기 비율은 비슷해진다고 연구가 되어 있고 성별적인 차이도 마찬가지로 첫 돌까지는 뇌아가 조금 빠르지만 2돌이 되면 남녀 차이가 사라지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오른쪽 빨간 상자를 보시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2세 이후에는 자발적인 따라잡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2돌까지가 거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기까지 따라잡기를 못했다. 그러면 그냥 더 기다린다고 저절로 캐치업 그로스를 하기는 어렵고 이때는 적극적으로 전문 병원에 가서 적극적인 평가 상담이 필요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나 아니면 소아과를 가시게 되면은 SJ 아동이나 이런 아동들을 2세에서 3세 정도에 많이 작다 이러면은 정밀평가나 상담을 권유하게 됩니다. 이렇게 따라잡기가 중요한데 그러면 출생 후에 따라잡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구되어 있는 것들은 한 4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낮은 생활 수준, 즉 임신 중에 산모 흡연이나 양육과 관련된 부모님들의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양육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정서적인 부분, 특히 중요한 것은 이용인들 상당수가 병이 아니라 환경과 돌봄의 질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적어둔 것처럼 안정적인 수유와 영양, 규칙적인 생활,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심리적인 부분이 아이들의 따라잡기를 돕는 요인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흡연은 임신 중에는 물론이고 출생 후 간접 흡연도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해 주시면 좋겠고 부모님들이 양육 스트레스 관리도 넓게 보면은 아이들의 성장 관리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서 2돌까지가 캐치업 그로스하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 어떻게까지 아이를 지켜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 시기가 넘어가면 성장 호르몬에 대한 상담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골든타임이 2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시면 여기 왼쪽을 보시면 2세까지 따라잡기를 못한 아이들이 이제 18세 즉 성인이 됐을 때 저신장으로 남을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5.2배, 특히 키가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7.1배까지 저신장으로 남을 위험성이 올라가고
이 시기만 넘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을 보시면 2에서 3세까지도 따라잡기가 안되면 소화내분비 전문의에게 요리를 해서 성장 호르몬에 대한 상담받기를 권유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이야기를 하면 만 2세에 마이너스 2.5 표준편차 미만이거나 키가 만 3에서 4세경인데 마이너스 표준편차 미만이면서 최근 6개월간 따라잡기 성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소화내분비 전문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모든 SJI가 성장호르몬 치료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조건에 해당될 때 치료라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이지 모든 SJI가 성장호르몬 치료나 상담을 고려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면 부담경량화의 추적 관찰을 어떻게 하느냐, 소아과에서 그것을 한 4가지 정도를 보면은 첫 번째로 자발적으로 따라잡기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지켜봅니다. 두 번째로 캐치 간격이 정해져 있는데 첫 1년은 3개월마다, 그 이유는 6개월마다 키 체중 주의를 잽니다. 보호자분들이 스케줄만 놓치지 않으셔도 많이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 머리 둘레의 따라잡기입니다. 몸무게나 키는 따라잡는데 머리 둘레가 계속 작다면 이것은 인지발달, 즉 뇌발달하고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를 그래서 꼭 같이 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3, 4세가 되어도 따라잡기가 안되면 저절로 이게 캐치업 크로스 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 저희 영유아 검진을 하게 되면 6개월에서 1년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신장, 두위, 체중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만 잘 하셔도 많이 빠뜨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SJ 중에서도 특히 미숙아, 다음번에는 미숙아의 캐치업 글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숙아들은 보면 많이 고생을 하죠. NICU라고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IUG 하려고 자궁 내에서도 아이가 작았던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미숙아에서도 캐치업 글로스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숙아들은 출생 시기가 빠르기 때문에 태내에서 계속 그 어머니 태반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고 자랐었을 만한 성장 조건들이 일찍 태어나면서 갑자기 끊어지기 때문에 NICU에 있는 동안 오히려 아무리 케어를 잘한다 하더라도 표준성 성장 곡선에서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발생을 하는데 이 시기를 자궁박 성장지연 EUG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출생 시점보다 태원 시점에서 G스코어가 유의하게 그 미숙아들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EUGR 원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 작고 더 일찍 태어날수록 출생 초반에 심한 질환, 예를 들면 심장이나 아니면 동반되는 질환이 있을수록, 그리고 초기 영양 공급, 특히 칼로리와 단백질이 부족할수록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즘 NICU에서는 미숙아 초기 영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챙기고 있는데 보호자분들도 퇴원 후에도 성장 캐치업 글로스가 미숙아에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숙아들의 체중 변화 패턴과 예후를 보면은 밑에 표가 있는데요. 미숙아들은 특히 1000g 미만으로 태어난 아이들을 추적해 본 연구가 있었는데 출생 체중 G스코어가 12개월 시점에 오즈비 2.88, 24개월에 오즈비 2.99로 2.98로 나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 체중이 상대적으로 클수록 나중에 미숙아들이 정상 성장에 도달할 확률이 약 3배 정도 높다는 뜻이고, P값이 0.000이니까 통계적으로 아주 분명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입원 일수는 오즈비가 0.98로 성장 회복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미숙아의 그 퇴원 이후의 성장은 얼마나 오래 입원했느냐 보다는
출발점 체중하고 촉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미숙아들의 촉 영양 관리가 강조되고 부모님 교육이 필요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호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까? SJ나 미숙아나 이런 애들의 성장에 대해서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쓸까? 밑에 여기도 적혀 있지만 작게 태어난 게 단순히 키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후에 성인기에 됐었을 때 당뇨나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태아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뱃속 환경이 그 사람의 평생 건강을 어느 정도 관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뱃속에서 영양이 부족했던 태아는 앞으로도 부족한 환경에서 살겠구나 하고 몸을 전략형 대사로 세팅을 합니다. 지방은 잘 저장하고 에너지를 아끼는 쪽으로 이게 세팅이 되고, 근데 정작 태어나서 잘 먹게 되면 이 전략형 세팅됐던 것들이 남는 에너지를 자꾸 저장을 하니 비만이나 당뇨, 대사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뒤에 이제 나오게 되겠지만 미스매치의 개념이고요. 우리가 왜 따라잡기를 적절한 시기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그동안의 연구와 그에 대한 근거를 보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보시면 영국 연구에서 출생 체중이 낮을수록 타입 2 당뇨와 내당 결례성 그리고 대사증후군 위험이 올라간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미국 간호사 12만 명을 투족한 연구에서 가장 작게 태어난 꾼의 심혈관 질환 상대 위험도가 1.5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도에서 한 3개의 그 코트 연구에서 저출생 체중과 인슐린 저항성의 연관이 확인이 됐고요. 다섯 번째, 출생 체중별 사망비도 낮은 체중군에서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고 BMJ 연구인데요. 태어날 때 마른 체형이었다가 11세에 BMI가 높아진 아이들, 즉 빠르게 살이 붙은 아이들 경우에는 관상동맥 질환 사망 위험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다음에 나올 따라잡기의 딜레마하고도 연관이 되고, 무작정 살을 찌는 게 답이 아니라는 것과도 연관이 됩니다. 앞 연구의 결과를 정리한 미스매치 개념을 보면은 3단계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태아기 때 산모의 영양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나 감염 등이 있으면 태아는 몸을 전략형으로 세팅을 하게 되고, 두 번째, 태어나서 보니까 에너지 많은 음식과 활동량이 적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 세팅된 것과 몸이 다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미스매치 때문에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이것의 본질은 작게 태어난 것 자체가 아니라 태아기 때 결핍과 출생 후에 과잉 사이의 미스매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흡혈책도 무조건 많이 먹여서 빨리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격차를 완만하게 메우기, 즉 적절한 성장 속도를 따라잡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잡기에 딜레마가 있는데, 부족에도 문제고 지나쳐도 문제인데 그 균형이 어디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당경량화의 이상적인 따라잡기가 어떤 것인지 그동안 연구 결과를 보면은 여러 성장 패턴을 A부터 E까지 나눠 가지고 7세까지 추적을 했는데,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은 극단적이 아니라 중간 궤적, 그리고 패턴 D가 가장 이해상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패턴 D를 보면은 출생 직후 4개월 동안은 빠르게 따라잡아서 체중을 30-100분위 정도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부터 7세까지는 완만하게 50-100분위에서 근처까지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이 밑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데, 출생 시에는 5.7-100분위에서 시작해서 4개월에는 31-100분위수, 1년에는 42, 7년에는 49-100분위수에 이렇게 서서히 도달하는 경우가 가장 아이디어했고,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오른쪽 5가지
비만이나 저신장, 인지기능 저하, 혈압 상승, 영양기 감염에 모두 다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고, 반대로 너무 급격히 살이 붙은 패턴이 이 패턴인데, 이 패턴이었거나 아니면 아예 캐치업그로스보다는 A 패턴 같은 경우는 각각 여러가지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따라잡기의 딜레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좌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따라잡기 실패하는 경우, 즉 성장이 많이 부족한 경우고, 오른쪽은 너무 빠른 따라잡기, 너무 급격한 성장인 경우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영악이 감염에 취약하고 저신장이 계속 남을 수가 있고 인지기능 손상의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대쪽 오른쪽에 너무 빠른 따라잡기를 하는 경우는 앞쪽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심혈관 질환이나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위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리니션들이 목표를 잡는 것은 앞에서 나왔지만 D, 빠르게 하지만 적당히 따라잡는 경우고, 부모님들은 많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 정해진 관계, 영역검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오셔가지고 병원에서 성장 곡선을 함께 보시면서 적절한 속도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너무 안 늘었던 성장 속도가 안 는 경우에는 영양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너무 급격하게 느는 경우에는 시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식사 패턴 같은 것들을 확인해보는 이런 균형을 잡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체중화의 실질적인 관리에서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은 철분입니다. 작게 태어난 아이들은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철분 저장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철분은 시생아기 빈혈뿐만 아니라 뇌신경 발달에도 필수이기 때문에 유럽 소아기 영양학회에서는 예방적인 보충을 권장을 하는데, 이 표를 보시면 출생 체중이 2000에서 2500g이면 하루 체중 kg당 1에서 2mg을 생후 2에서 6주에 시작해서 6개월까지, 2000g 미만인 신생아 같은 경우는 하루 2 내지 3mg을 6에서 12개월까지 예방적 투여하기를 권고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러한 보충을 했었을 때 예방적 보충의 이점을 적어놨는데요. 6개월경에 찰결핍성 빈혈이 줄어들고 뇌학의 행동 발달과 인지 기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아래쪽에 적어드렸듯이 혼자서 이걸 먹이지 마시고 정확한 영양과 기간은 아이 상태나 담당의사하고 조정을 해야 되니 임의로 이걸 늘리거나 복용을 하거나 끊거나 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정건강화 관리에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SJ 아이들 생애 주기와 성장 호르몬 변화를 보면 신생아 시기에는 저혈당하고 저체온이 SJ 아이들은 흔하고, 소아청소년기에는 인슐린 저항성, 지방량 증가, 근육 골밀도 저하가 나타날 수가 있고, 저신장이 지속이 되면 성인기의 심혈관, 대사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개입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장호르몬 치료인데요. SJ 아이들도 성장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죠. 아래쪽에 보시면 세 가지 핵심이 있는데, 적응증은 앞쪽에서 이야기를 했던 따라잡기에 실패한 SJ 중에서 신장 표질 편차가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2.0 이상인 경우, 효과는 단순히 키만 크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줄고 근육량이 늘고 인슐린 감소성이나 혈압, 골밀도, 그리고 심리적인 것까지 개선이 되는 거고,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제 성장 호르몬 인위적으로 투여했을 때 안정성 부분인데요. 장기 출전 연구에서 SJ 아동들은 성장 호르몬 치료가 초기 성인 대사나 심혈관 건강에 뚜렷한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도 혼자 결정하시지 마시고 소아내분비 전문의와 충분히 검사, 상의 후에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SJ 아동이 클리니션에 방문을 했었을 때 어떤 순서로 접근을 하는지 그 순서를 간략하게 보여주면, 무조건 성장 호르몬 치료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체계적으로 찾게 됩니다. 먼저
병력, 진찰 성장 패턴, 기반 선별 검사, 그리고 혹시 많이 생각하게 되면 소음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서 고혈령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몸의 비율이 안 맞거나 골격 이상이 있으면 골격 이형성층을 의심해서 골검사로 유전의뢰를 하고, 그게 이제 병적인 경우고요. 성장 호르몬이나 아이제 보완 수치가 비정상이면 이제 유발 검사를 실시를 해서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발달 지연이나 기형이 동반되면 중후성 전신장증 의심해서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고, 이것도 질환적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게 특이 소견이 없이 앞쪽 검사에서 특이 소견이 없으면 고립성 저신장을 생각을 하고, 혹시 여하라면 터너 증후군 확인을 해서 이제 유전자 검사 등을 하게 되고, 저신장의 원인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고 질환적인 경우도 있고 아이솔레이티드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검사와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신장 정의부터 해서 저신장과 미수가, IUGR, 성장, 그리고 성장 호르몬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작게 태어난 것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대부분 원인 불명이고 90% 정도는 스스로 따라잡기 캐치업 그릇을 한다는 것, 그러니 너무 겁을 먹거나 걱정하시지 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투돌까지가 골든타임이기 때문에 대부분 연구에 의하면 투돌 안에 따라잡기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저절로 좋아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투돌이 지나게 되면 이때는 전문가와 상담 및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두의를 꼭 측정을 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이것은 인지 발달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시라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네 번째, 무작정 빨리 자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속도로 자라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덜 자라는 것하고 너무 빨리 자라는 것이 성인기 때 문제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는 정확한 일정한 간격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초기 1년은 3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6개월마다 추적 관찰만 잘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